그 다음에 이제 구속을 보도록 할게요. 구속은 이렇게 해서 체포하거나 미체포하면은 이제 구속을 하게 되는데, 이 구속은 구속 범죄 혐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구속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구속의 필요성이죠. 주거 부정, 증거 인멸, 도망, 이 세 가지가 구속의 사유다. 그리고 우리 법에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등 위해 우려, 요것을 고려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 법에 특히 범죄의 중대성이라는 요건이 있는데, 범죄의 중대성이라는 요건이 있어요. 우리 수사는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가요? 구속 수사가 원칙인가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죠.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에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구속하는 사유는 주거가 부정이거나 또는 증거인멸을 하거나 도망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구속되면은 재판받을 때 자기가 방어하는 것을 충분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해야 되는데, 교도소에 앉아서 어떻게, 구치소에 앉아서 어떻게 수집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로 해놓고, 너가 방어하려면 충분히 방어를 해라.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해 주고, 그 다음에 그래도 유죄가 확인되면 너는 교도소에 가야겠다. 이런 제도가 우리가 이제 설정하는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방어권의 필요성, 예를 들면 이런 방어권의 필요성은 살인자의 경우에 오히려 더 필요하지. 그러니까 범죄가 중대해도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옳다라는 주장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범죄의 중대성 여부는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구속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 때문에 구속을 하는 건데, 살인자의 경우에 근데 살인자지만 어느 집에 사는지 안다. 그리고 증거를 멸실할 염려가 없다. 도망할 염려가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붙잡지 않고 불구속으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법이 지금 범죄의 중대성을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구속영장을 구속할지 안 할지를 고려하는 사유로 고려하라. 그 사유로 고려하라라고 요청을 말하고 있으니까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위헌이다라고 하는 위헌 소송이 들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네? 어디 가서 이렇게 뺨을 살짝 어루만진 폭행죄하고 살인죄하고 똑같이 요 세 개 사유만 보고 똑같이 판단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지금 우리 법처럼 요거를 넣어서 고민하는 게 좋겠어요? 네, 얘기해 보세요.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상식적으로 살인 혐의가 있는 사람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죠.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돌아다니면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형벌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라고도 할 수 있지. 내가 말하기 전에 할 말 해보세요. 네, 말씀해 보세요. 잠깐만 그 앞에 대고, 네, 앞에 좀 뒤에서 받아보세요. 네. 근데 저도 이 말에 물론 일리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만은, 그 형사소송 맨 앞쪽에 보면은 뭐 기본 이념 쪽에 그 10사람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그 무죄한 죄를 희생하지 말라는 것이 기본 이념인데, 뭐 범죄를 수사하거나 뭐 이런 쪽에 대해서 편리성을 이유로 해가지고서 정말 그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될 사람이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이건 기본 이념이 흔들린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만약에 이제 범죄가 혐의가 있으면 바로 너는 위험하니까 잡겠다 이렇게 하면 뭐에 걸리냐면, 범죄 혐의만 잡으면 얘는 범죄자야. 그럼 뭐에 걸려요 또? 그 무죄 추정이 아니라 유죄 추정인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판결이 선고돼서 얘가 유죄라고 딱 판단이 될 때까지는 얘는 무죄야. 이게 우리 이제 형사소송법 기본 이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 앞에 학생이 얘기한 것은 현실적인 문제인 거예요.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실해. 확실하고, 그래서 증거도 확실해. 도망갈 염려도 없고, 다 그러니까 얘는 범죄를 저질러 확실했는데, 그 놔두면 또 다른 범죄 저지를 수 있고, 근데 성범죄자인데 또 이런 것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이제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법리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하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뺨을 한 대 이렇게 싹 어루만져 가지고 형식상 폭행죄가 되지. 폭행죄가 돼서 이렇게 재판받거나 수사받았을 때 그 사람이 유죄가 된다 한들 뭐 어떻겠어요. 그러니까는 뺨 인정할 수 있고 다 이렇게 하는데, 살인죄다. 또 내가 지금 수억 원을 훔쳤다. 이런 것들을 조사를 받게 되면 자기 생각에 뭔가 유죄가 되면 완전히 나는 간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뭔가 다른 조작을 할 필요가 있을 수 있겠죠. 증거를 없애고 싶겠죠. 회사를 운영하는데 회사 횡령으로 걸렸다. 그러면 막 조작을 할 필요가 있을 수 있고, 또 증인들 돌아다니면서 막 다른 말 단속할 필요도 있고, 또 나 살인죄 했는데 잡히면 나는 완전히 인생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된다. 도망가겠죠. 그러니까 범죄가 중대하면 이러한 그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종래의 범죄의 중대성 여부를 2007년 형사법 옛날부터 많이 고려를 했어요. 이것은 우리의 이제 그 일반적인 심정과도 좀 많이 일치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이것을 아예 이제 형사소송법에 넣었는데, 형사법에 넣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고민을 했는데, 이것은 그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과도한 제한은 아니다는 비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등등 해서 합헌이다라는 판단을 한 바 있어요. 그래서 범죄의 중대성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장에 가서 이제 몇 가지 생각할 점들을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속기간, 영장이 발부되면 이 구속기간이 열흘이에요. 열흘이고 이 연장이 안 돼요. 그래서 열흘 안에 다 끝내야 되고, 그래서 경찰은 열흘 안에 수사를 마쳐가지고 검찰로 보내야 돼요. 만약에 열흘 동안 수사가 안 돼서 계속 그런다 그러면 석방을 해야 되는 거죠. 다만 이제 검사는 이걸 1차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사는 검찰청으로 온 뒤로부터 열흘, 또 열흘 이렇게 두 번 잡을 수가 있어서, 그럼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있는 맥시멈 구속기간은 얼마겠어요? 네? 경찰에서 맥시멈이 10일이죠. 검찰에서 맥시멈이 한번 연장되면 20일, 그래서 합치면 30일이 맥시멈 수사기간에 있을 수도 있다. 다만 국가보안법 사건은 이것이 한 번씩 더 플러스 돼요. 그래서 경찰은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검찰은 두 번 연장을 할 수 있어서 한 달 20일 정도 수사 구속기간이 될 수 있다. 영장 실질 신문을 하면서 법원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 동안 신문 기간은 이 구속 기간 지금 10일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질 신문하면 사건 기록이 법원에 갔다가 오는 동안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예외를 두고 있고, 그다음 우리가 생각할 점은 구속영장의 효력을 어떻게 볼 거냐의 문제인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근데 피고인 홍길동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홍길동이 어떤 강도를 저지른 걸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러면 이 구속영장이 그 홍길동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는지, 즉 사람 단위로 홍길동 단위로 효력이 미치는지, 아니면 홍길동의 강도죄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치는지에 대해서 논쟁이 있는데, 우리 판례는 사건 단위설, 그래서 그 강도죄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사건 단위로 구속영장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소위 별건 구속이 그 구속영장이 이제 그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강도죄로 잡았다가 구속기간이 다 됐을 때 다시 살인죄가 있으면 살인죄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사건 단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거와 조금 구별해야 될 것이 별건 구속의 문제인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강도죄로 이제 처음에 문제가 되는 게 강도죄로 영장을 받았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살인죄도 저질렀고 또 뭐 어디 가서 폭행도 하고 성폭행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이제 영장을 강도죄로만 받았으니까 살인죄는 조사 안 해.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살인죄 다 있는 대로 여죄를 다 조사를 해요. 그래서 여죄 수사라고 하는데 이런 여죄 수사는 가능해요. 그런데 옛날에 그런 일이 종종 있었는데 이 사람은 원래 다른 목적으로 잡고 싶어요.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저 사람은 정치적으로 맨날 반정부 활동만 해. 그래서 뭔가 좀 정치적으로 문제되는 것을 잡고 싶은데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어서 그걸로 구속은 할 수 없고 알다 보니까 저 사람이 뭔가 어디 가가지고 뭐 누구랑 술 먹고 한번 싸운 일이 있다. 오이 잘 됐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술 먹고 싸운 걸로 조사를 10분 내에 끝난 다음 나머지 47시간 50분 동안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하는 거예요. 계속 조사를 하고 또는 뭐 회사 같은 경우에 저 회사에 뭔가 좀 S그룹 그 비리를 캐고 싶은데 그거 알 수가 없으니까 다른 걸로 잡아가지고 47시간 10분 50분 동안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거는 허용되면 안 되겠죠. 이거는 구속제도를 이렇게 사건 단위설의 구속제도를 남용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구속은 별건 구속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다수의 이제 입장이고, 그다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이제 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영장을 발부하기도 하지만 기각도 하게 되는데 이 기각 재판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이 검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검사인데 저놈이 정말 나쁜 놈이어서 꼭 구속을 해야 되는데 판사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검사 생각에 이제 초임 판사 아무것도 모르고 뭐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이 하지는 않지만 어떤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뭐 갑자기 뭐 인권 그러면서 기각을 했다. 이런 나쁜 판사가 있나 그러면서 그거 다투고 싶겠죠. 너 경험 없는 판사 좀 제발 좀 사회 물정 좀 알아라. 그러면 이제 사회 물정한 상급심 판사님한테 판단을 받아보고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영장에 대해서 불복할 필요는 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장 기각 재판에서 불복을 하고 싶고 이 불복하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준항고라는 제도인데 이 형사소송법 416조에 준항고 제도가 있어요. 이것은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구금에 관한 재판을 했는데 거기서 불복이 있으면 준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어서 우리 416조에서 준항고를 하고 있으니까 준항고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준항고를 허용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항고해서 영장재판의 통일성을 가져오게 하는, 즉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재판 청구권을,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이 준항고 허용설의 주장 논거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선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재판받을 권리는 보통 누구에 대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판받을 권리는 누가 있어요? 검사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주장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또 뭐 그거보다도 더 재미있는 것은 더 이제 그 근본적인 것은 그 재판받을 권리 속에는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현재 판례의 입장이고 헌재의 입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은 되지 않고 또 그러면 그 416조에 해당하는가에 관해서 416조에서는 재판장, 수명법관만 되어 있지 구속영장은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아니라 판사가 하도록 되어 있으니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402조에 항고제도가 있어요. 이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항고가 있으면 다툼이 있으면 항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즉 준항고도 항고도 할 수 없도록 한다. 그것도 이제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해석이 가능하고 이것이 준항고 부정설이고요. 우리 이제 판례는 준항고 부정설의 입장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